어제 있었던 홍콩 대규모 시위 현장에서 적어도 79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과잉 진압하는 장면도 공개된 가운데 홍콩 시위가 미국과 중국의 신냉전의 또 다른 불씨가 되고 있습니다. 허블레아니호를 건져 올린 이후 한국인 실종자 1명을 더 찾았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수색 대원들은 남은 실종자 3명을 찾기 위해서 전체 내부를 함께 수색하고 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 다음 총장이 될 후보가 8명에서 4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도 최종 후보군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파행이 계속되는 가운데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말을 넘기면 자유한국당을 빼고 국회를 단독 소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와 한국당의 충돌은 오히려 격화되고 있습니다. 전북 익산의 장전 마을에 대한 역학 조사를 실시한 환경부가 마을의 비료 공작이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는 결론을 내리고 일주일 뒤 최종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와 익산시는 피해 주민에 대한 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의료 지원도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조치가 취해지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하기 석 달 전 재혼한 남편의 4살 아들이 잠을 자다 숨진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재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숨진 고 씨의 전 남편은 제주의 한 대학에서 내년 초 박사 학위를 받을 예정이었고 성적도 최상위권을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80년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몰래 건져 올린 중국 도자기 50여 점을 40년 가까이 집에 숨겨온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이 가운데 7점을 일본에 팔려다 꼬리를 잡혔는데 집에서 나온 도자기들은 보관 상태가 완벽한 최상품이었습니다. 전북 김제시의 한 공원입니다. 길을 걷다 보면 빨간 여의주를 든 용 조형물이 나오는데요. 지자체는 지역 특성을 살려 만들었다지만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시민들이 적지 않습니다. 흉물이냐 명물이냐 각종 조형물을 둘러싼 논란, 밀착 카메라가 취재했습니다. 마스크가 필요 없는 세상으로. 내일을 바꾸는 현대 수소전기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뒤에 최대 규모라는 시위가 사흘 사이에 2번이나 이어졌습니다. 중국 본토로 범죄인을 보낸다는 법안에 반대하는 홍콩 시민들이 도심을 장악한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범죄인 인도가 아니라 중국 정부의 홍콩인에 대한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인식이 홍콩에는 팽배합니다. 밤사이 시위는 계속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현지 상황이 속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경찰 여러 명이 시민 한 명을 마구 때리는 장면,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떠올리기도 하죠. 이날 불과 수십 센티미터 앞에서 최루탄을 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최소 79명이 다쳤고 그 가운데 2명은 상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홍콩의 행정장관은 폭동이라고 했고 중국 당국은 외세 개입론으로 미국을 정면 비난했습니다. 무역 전쟁으로 촉발된 미중 신냉전에 홍콩 시위가 또 다른 큰 불씨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저희 어완희 기자가 이틀째 홍콩 시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현지 연결하겠습니다. 어완희 기자, 지금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네, 홍콩 입법회를 향하는 구름다리입니다. 경찰은 시민들이 입법회 인근으로 다가오지 못하도록 다리를 막고 서 있습니다. 오후가 되면서 시민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격렬하게 충돌했던 경찰과 시위대 간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종이 피켓을 들고 있는 시민들도 많습니다. 예. 자, 입법회로 향하는 그런 길목이라면 어쩌면 가장 이제 최전선이나 마찬가지인데 긴장감이 지금 감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거기 말고 다른 곳에서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잠시 좀 소강 상태입니까? 잠시 소강 상태이고 대부분의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곳으로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홍콩 시민들은 시위대와 홍콩 경찰의 충돌이 마치 전쟁 같았다고 말하고 있는데 현장 상황이 어땠습니까, 오늘? 네, 경찰에 맞서 우산을 편 시위대의 모습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산 너머로 곤봉등이 날아옵니다.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79명이 다쳤습니다. 2명은 중태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습니다.
조금 전 경찰이 기자회견을 발표했는데요. 11명을 구속했고 경찰 측도 22명이 다쳤다고 했습니다. 최루탄은 150발, 고무탄은 20발을 쐈다고도 했습니다. 아침부터 낮까지의 상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예. 마스크를 쓴 시민들은 오늘 아침에도 입법회 인근에 모여 있습니다. 저쪽을 좀 보시면요. 경찰 버스가 수십 대 줄지어 있는데요. 경찰들 역시 경계를 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으로 보시면은 블룸버그 등과 같은 외신들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새벽을 지난 시간에도 격했던 시위가 조금 잠잠해지자 경찰은 입법회 지키기에 본격 나섰습니다. 더 이상 입법회 근처로 시민들이 못 들어오게 막는 겁니다. 입법회로 들어가는 구름다리에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점심시간 전 시위대는 일단 흩어져 다음 단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입법회로 가는 길은 이렇게 경찰에 아직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취재진이 경찰들이 모여있는 안쪽으로 들어가려 시도했습니다. 신원 확인을 위해 사원증을 요구합니다. 어렵게 들어간 입법회 주변은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전날 시위의 흔적들은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최루탄과 물대포를 막기 위한 우산도 놓여있고 여기는 시민들이 썼던 안전모도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예, 잘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간이 8시 조금 넘었고 홍콩 시간은 우리보다 1시간 늦기 때문에 7시가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인데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만 5년 전에 우산혁명 때도 해가 지고 퇴근하는 시민들이 합류하면서 시위대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또 충돌도 격해진 바 있습니다. 그땐 사망자도 나왔었고요. 오늘 어떻게 전개가 될지 예측하기가 쉽진 않을 것 같군요. 네, 사실 오늘 새벽 시위대 수가 조금 줄어든 탓이라서 경찰은 입법회 인근을 막아섰습니다. 의원들이 입법회로 들어가서 언제든지 법안을 심의하고 표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은 겁니다. 예, 대규모 시위대가 모이고 또 흩어지고 하는 상황이 매우 좀 체계적이다 이런 현지 보도도 있던데 어떤 얘기입니까?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경찰이 모바일 메신저로 시위를 기획한 20대 초반 남성을 체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텔레그램의 채팅 그룹을 통해서 3만 명 이상의 사람들과 공유를 하면서 입법회 건물을 막아섰고 또 인근 도로를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조직력과 기동력을 확보한 젊은 홍콩 시민들이 이 시위를 주도하면서 앞으로 홍콩 시위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도 주목됩니다. 예, 역시 거기서도 SNS가 좀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문제가 된 범죄인 중국 인도 법안 심의는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중국 당국은 그대로 강하게 추진한다는 겁니까? 네, 사실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의회가 법안 심의와 표결을 한다는 현지 보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일정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의회가 의원들에게만 통보를 해서 기습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홍콩 당국은 오늘과 내일 주요 기관의 문을 닫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래 어제 심의하기로 했다가 오늘로 늦췄는데 오늘도 아직까지 심의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지에서 어환희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들과 경찰의 충돌 양상은 매우 심각해 보입니다. 소셜미디어에 당시 모습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얼굴에 대고 최루탄을 쏘고 피를 흘리는 시민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공개됐습니다. 조택수 기자입니다. 경찰 여러 명이 갑자기 달려갑니다. 한 시민을 잡아채 넘어뜨립니다. 그리고 때립니다. 다른 시민들이 모여들자 수십 명의 경찰이 막아섭니다. 지하철 계단으로 피하는 시민들 뒤로 경찰이 쫓아옵니다. 바로 뒤에서 최루탄을 쏩니다. 항의하는 시민들의 얼굴에 대고 또 최루탄을 쏩니다. 바리케이드 뒤에서 소리치는 한 남성의 얼굴에 최루탄이 그대로 떨어집니다. 눈에 피가 나 제대로 눈을 뜨지도 못하고 피를 흘리며 정신을 잃은 시민도 있습니다. 한 여성은 경찰들 앞에서 팔을 펼쳐 보이며 나는 무장하지 않았고 공격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만 물러나라고 했지만 돌아온 건 최루탄이었습니다. Police force has experienced 2014, and of course their forces were more experienced and more violent this time. 시위가 시작된 어젯밤부터 소셜 미디어에는 홍콩 경찰의 과잉 진압을 보여주는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JTBC 조택수입니다. 홍콩 시민들은 스스로를 중국인이 아닌 홍콩인이라고 자부하죠. 이렇게 많은 홍콩인은 왜 거리로 나왔을까? 2014년 우산혁명 이후에 5년 만의 일인데 시위에 나온 시민들 그리고 전문가들을 취재진이 직접 만나서 이유를 들어봤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중국으로부터 홍콩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We are really concerned our right, our freedom in Hong Kong may be threatened. But we want to protect the futures of Hong Kong from not sending to China. 범죄인 인도 법안 폐기뿐만 아니라 아예 중국이 홍콩 통제를 포기할 때까지 시위를 하겠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중국 때문에 홍콩에 경제적 갈등이 생긴 것도 이유 중 하나라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중국 부자들의 돈이 홍콩으로 몰리면서 부동산 값이 갑자기 오르고 일자리도 크게 줄었다는 박탈감을 드러냈습니다. This movement has been a bit more about the escalation of that kind of housing and all the other social problems because the students right now have a lack of opportunity. Therefore, they're coming out. 전문가들은 이번 시위의 시작은 중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free speech, civil liberties, and our aspirations for democracy. Now, the extradition law threatens all those.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자치권을 인정한 일국 양제를 중국이 노골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는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A reawakening of political realization, passion, desperation for the Hong Kong young. People in my generation feels responsible. JTBC 황예린입니다. 예, 현장에 베이징 신경진 특파원도 합류를 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 신 특파원을 통해서 들어볼 내용은 중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번 사태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중국 정부의 입장에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신 특파원. 자, 홍콩 당국은 이번 시위의 폭도라는 틀짓기를 하는 것으로 일단 보입니다. 중국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외교 공상대변인은 캐리남 홍콩 행정장관이 이미 어제 시위를 평화 시위가 아닌 조직적 폭동으로 규정했다며 폭동 프레임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어 홍콩 정부가 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공산당과 홍콩이 일심 동체라는 의미입니다. 홍콩 독립 언론들은 어제 시위 현장에서 친중 매체 기자들이 폭력 장면만 집중 촬영했다며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예. 자, 이제 강경한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로 보이는 건 뭐 당연한데 당장 홍콩 의회는 친중파가 지금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기가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당초 계획은 어제 2차 심의, 20일 3차 심의 후 표결이었습니다. 오늘도 2차 심의를 진행하지 않았는데 2차 심의를 건너뛰고 표결을 강행할지 주목됩니다. 홍콩 시민의 동향과 미국과 유럽연합 등 국제 여론의 반발 수위를 본 뒤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중국은 외부 세력, 특히 이제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에 하나의 중국 원칙을 흔든 데 영향을 받은 것도 있을 테고 또 홍콩 시위를 계기로 해서 시진핑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예, 미국은 이번 범죄 인도 법률이 미국 국내법인 미국 홍콩 정책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홍콩에 거주하는 8만 5천 명의 미국 시민과 1,300개 미국 기업이 언제라도 중국에 넘겨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유럽연합도 홍콩 시민의 관심에 동의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국제 여론 전반이 조심스럽게 입법에 반대하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 주도의 서방 세계가 홍콩의 자치권 지지 명분으로 시진핑 지도부 흔들기에 나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트럼프하고 시진핑은 이제 한 열흘, 보름 정도 앞이면 일본에서 만납니다.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만나게 되는데 그 전에 혹시 사태가 해결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예, 오늘 베이징에서 홍콩으로 오며 친중, 중립, 독립 성향의 홍콩 매체의 기조를 분석했는데요. 3천억 달러의 관세와 25%의 관세율로 밀어붙이는 압박하는 트럼프에게 홍콩 시위가 더해지면서 시진핑에겐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입니다. 주요 20개국 회의 직전에 만남의 형식과 목표를 확정할 것이란 전망이 많았는데 난관이 생긴 겁니다. 예, 마지막 질문입니다. 미중 무역전쟁 막바지 협상 추이에 따라서 중국이 사태를 서둘러 수습할지 아니면 지금 다른 나라들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경 대응을 할지 이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은 강경 대응을 이어가면서 법안을 통과시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하지만 법률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이 홍콩에 대한 각종 특례를 폐지하고 미국과 홍콩 사이의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하는 등 각종 보복 조치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홍콩 당국 모두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콩에 가 있는 신경진 특파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진행하겠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헝가리 다뉴브강 하류에서 수습된 시신은 유람선 허블레아니호에 탔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인 사망자는 이제 2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3명으로 줄었습니다. 허블레아니호가 체펠섬 항구로 옮겨진 뒤 처음으로 우리 신속대응팀이 선체 내부를 수색했는데 약 70cm가량 쌓인 진흙과 또 부서진 가구 등이 뒤엉켜 있는 상황에서 실종자를 더 찾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정부와 헝가리 당국은 실종자가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에 대비해서 수색 범위를 더욱 넓히고 있습니다. 현지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한주 기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번에 실종자를 찾은 곳은 어디입니까? 네, 침몰 지점에서 하류로 110km가량 떨어진 벨치케란 지역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오전 1시 35분쯤에 수색 중이던 헝가리 경찰이 발견했습니다. 허블레아니호에 타고 있던 6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이제 남은 실종자는 3명입니다. 예, 하류 100km 넘는 곳에서 실종자를 찾은 것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수색 범위를 따라서 좀 넓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어떤지요? 네, 맞습니다. 이 헝가리 당국과 우리 측은 수색 범위를 하류로 좀 더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하류 쪽 사고 발생 보름이 지나면서 실종자들이 좀 더 멀리 떠내려갔을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실종자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수색은 헬기와 수상보트에서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뉴브강을 통과하는 이웃 군접 국가인 크로아티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에도 다시 한번 추가 수색 협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지금 선체 내부 수색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좀 더 확인된 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저희하고 인터뷰한 졸트 잠수팀장은 배 안에 이게 진흙더미가 워낙 많이 가득 쌓여 있기 때문에 실종자가 더 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허블레아니호 내부 수색은 오늘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그 선체 수색을 어제 그 헝가리 쪽에서 수색견을 동원해서 1차 수색을 한 데 이어서 이 진흙을 좀 파내면서 정밀 수색을 진행을 했지만 실종자를 발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 우리 대원들도 오늘 선실 내부로 진입을 해서 창고와 갑판 등을 3차례 걸쳐서 샅샅이 뒤졌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 진흙이 쌓여 있고 집기둥이 좀 어지럽게 널려져 있어서 이걸 치우게 되면은 실종자를 좀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일단 선실 내부 수색이 마무리가 되면서 이 실종자 발견을 위해서는 헬기와 보트를 동원한 수상 수색으로 집중을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부다페스트 가 있는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노르웨이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6월 중에 남북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는 아주 흥미로운 대목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평소 화법으로 볼 때 이례적인 표현이어서 내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나는 언제든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따라서 그 시기는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달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6월 내 남북 정상회담 개최도 불가능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남북 간에 아주 짧은 기간 동안 연락과 협의로 정상회담이 이루어진 경험도 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한 김 위원장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담겼다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시지 않은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내용 이상으로 제가 먼저 말씀드릴 수는 없다는. 문 대통령은 대북 경제 제재 해제와 북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이 빨리 조성되도록 하는 게 우리 정부의 역할이라며 중재자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예, 문 대통령의 오늘 회견 내용은 그 내용만 놓고 보면 어제 발언보다 한 발짝 더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부 신진 기자와 함께 그 배경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서 오세요.
역시 눈길을 끄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다 이런 표현이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알 수는 없겠죠, 쉽게. 네, 맞습니다. 오늘 일부 매체들은 이 김정은 친서에 별 내용이 없다. 친서 그 자체에 대한 의미만 담았을 뿐이다라는 취지의 보도를 냈는데요. 물론 추측성 보도죠, 그것도. 예, 맞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고 공식 확인한 셈입니다. 예. 물론 아직까지 알려진 내용은 없지만 문 대통령이 흥미롭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북미 정상회담 논의 재개와 관련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예. 친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이 흥미롭다고까지 얘기를 한 만큼 이 북미 대화 시점이나 장소, 방법 등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을까 이런 추측이 나옵니다. 예. 하여간 이 모든 건 추측입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아무 내용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문 대통령이 보기엔 아니다. 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이제 뭔가 돌아가는 상황은 있는 것 같긴 한데 밤사이 트럼프 미 대통령도 몇 마디 좀 내놨죠. 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이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네. And we started off a very rough relationship, but I think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right now. So we'll see what happens. I'm in no rush. 예. 네, 일단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의 실무 협상을 할 용의가 있고 또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예. 그러나 아무튼 노러시,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은 몇 차례 거듭한 것을 보면 예. 트럼프 입장에서는 일단 북한과의 관계, 특히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좋게 계속 유지를 해가되 결정적인 것은 나중에 하겠다 이런 뜻으로 읽히기도 합니다. 네. 우리 취재진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협상팀의 어떤 그 위상을 좀 더 높인다, 그러니까 격상화시킨다 이런 얘기도 들어와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워싱턴 상황을 잘 아는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미국은 현재 차관복급인 비건 대표의 직급을 이 차관급으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예, 그건 어떤 의미일까요? 현재 북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1차 회담 때는 성긴 필리핀 주재 미국 대사와 최선희 당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에 마주 앉아서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예. 2차 때는 이 스티븐 비건 대표와 김혁철 대미 특별 대표가 이 실무 협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김혁철이 물러나고 최선희가 최근 부상에서 제1부상으로 승진을 하면서 이 비건의 카운터파트가 좀 애매해진 상황입니다. 예, 실무진의 체급이 그만큼 이제 높아진다면 권한도 커진다고 봐야 될 텐데 실제로 커지는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비건은 앞서도 차관복급 이상의 중량감 있는 인사로 간주가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 최선희 부상의 직급에 맞춰서 차관급으로 올리는 것과 동시에 재량의 폭도 늘려주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재량을 부여하느냐에 따라서 협상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하노이 때보다는 협상에 진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비건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비건의 체급이 높아진다는 거잖아요. 직급이. 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예. 조선중앙TV는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이희호 여사 장례에 조의문과 조화를 전달한 지 4시간 만인 어젯밤 9시 30분쯤에 이 사실을 신속하게 보도했습니다. 오늘 아침 노동신문도 이 소식을 일면에 실었습니다. 매체들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등 조의문을 전달받은 남측 인사들이 누군지도 상세히 전했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에 이어서 다음 총장 후보로 4명이 정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검찰총장은 수사권 조정과 검찰 개혁이란 만만치 않은 일을 맡게 됩니다. 4명의 후보에는 전 현직 법무차관과 대검차장 그리고 국정농단 수사와 적폐청산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됐습니다. 법무장관은 이들 중에 한 명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여성국 기자입니다. 법무부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시간 회의 끝에 추천한 후보는 모두 4명입니다. 김호수 법무부 차관, 봉욱 대검찰청 차장,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루 수원고검장입니다. 추천위는 모두 8명의 인사들 중에서 능력과 리더십, 검찰개혁 의지 등을 고려해 4명을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또 다 아시다시피 중요 사건들이 수사와 공판이 한창 진행인 상황에서 후임 총장은 검찰개혁과 이에 반발하는 검사들을 다스려야 하는 일을 맡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최종 후보 1명 역시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발을 맞추면서 내부의 반발 움직임도 줄일 수 있는 인물이 될 걸로 보입니다.
먼저 사법연수원 19기의 봉욱 대검차장은 조직관리와 안정에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20기의 김호수 법무차관은 박상기 법무장관과 호흡을 맞춰와 검찰개혁에 긍정적이란 평을 듣습니다. 동기인 이금루 수원고검장은 이번 정부 첫 법무차관으로 앞서 국회에 근무하면서 여야 의원들과도 가까워 검찰 안팎의 불협화음을 조율할 인물로 전해집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의 동요가 심한 만큼 리더십으로 적폐청산 수사 등을 모두 이끌 인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발탁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여성국입니다. JTBC는 비료 공장이 문을 연 뒤에 암마을로 변해버린 장전마을 주민들의 사연을 보도해드렸습니다. 역학조사를 해온 환경부가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공장이 암 발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사실상 정부의 첫 인정입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습니다. 배상 책임이 있는 이 공장은 이미 파산했고 그 대표도 암으로 숨졌습니다. 오선민 기자. 80여 명의 장전마을 주민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암에 걸린 30여 명, 그중 17명이 이미 목숨을 잃었습니다. 달라진 건 2001년 마을 근처에 들어선 비료 공장뿐인데 물 좋던 마을은 암마을로 변해버렸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건강 영양조사를 벌여온 환경부는 주민들이 암에 걸린 데 비료 공장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동안 주민들은 공장에서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 등을 쪄내면서 유독물질이 마을을 오염시켰다고 주장해왔는데 정부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오는 20일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피해 주민들이 공장 사업자를 상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은 열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장은 파산했고 대표 역시 암으로 숨져 정부를 상대로 구제급여를 요청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환경부는 공장에 어떤 물질이 암을 일으켰는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히진 않았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연결고리의 설명이 좀 부실한 것 같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100% 다 억셉트를 할 건지 말 건지를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증력 절차를 거치는 거죠. 최종 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나 후속 조치의 내용을 가늠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익산시는 이와는 별개로 주민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장전마을 남은 주민 70명과 근처 마을 주민까지 160여 명을 대상으로 암 검진과 함께 피부질환 치료에 나설 계획입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제주의 전 남편 살인 피의자 고유정이 범행을 벌이기 석 달 전에 재혼한 남편의 4살 아들이 잠을 자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단순 질식사라는 부검의 소견이 나왔는데 경찰이 이 사건을 다시 수사하고 있습니다. 고 씨가 아들의 장례식조차 가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고유정이 재혼한 남편 A씨의 4살 아들을 데려온 건 지난 2월입니다. 제주에 사는 부모님께 맡겨뒀는데 직접 키우겠다며 부부가 사는 청주로 데려온 겁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 보내려고 다 연락해보고 통화해도 그렇게 했고. 그런데 데려온 지 이틀 만에 잠을 자던 아들이 돌연 숨졌습니다. 남편 A씨는 전날 감기약을 먹이고 함께 침대에서 잤는데 다리가 아이 몸에 올라가서인지 숨을 쉬지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부검의 소견도 단순 질식사였습니다. 그런데 고 씨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아들의 죽음을 원점에서부터 다시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죽었는데도 고 씨가 제주도에 마련된 장례식장에 나타나지 않는 등 수상한 점이 드러난 겁니다. 실제 이 문제로 남편 A씨가 힘들 때 같이 있어주지 않았다며 고유정과 다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고 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압수해 통화 기록과 병원 처방 내용 등을 분석 중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한편 고유정이 전 남편 시신 일부를 버렸다고 진술한 전남 완도 바다에서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해경이 수색에 나섰지만 아직 물체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해경은 당분간 수색을 계속할 예정입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해경 경비정과 보트가 사람 사체로 추정되는 물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가두리 양식장 인근 바다를 수색합니다. 잠수부와 헬기도 동원됐습니다. 조류를 타고 흘러갔을 가능성에 대비해 바닷가에는 경찰 기동대가 참여했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전남 완도군 고금도에서 어민이 가두리 양식장을 청소하다가 검은 비닐봉지를 발견했습니다. 어민에 따르면 비닐봉지에는 부패한 원통형 모양의 뼈조각과 한 주먹 정도의 기름덩어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어민은 동물이나 사람 사체로 보여 놀라 바다에 버렸다고 진술했습니다.
뒤늦게 고유정 사건이 떠올라 경찰에 신고했지만 비닐봉지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비닐봉지 안의 물체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경찰은 고유정 사건과의 관련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고 씨가 범행 후 제주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를 버리는 모습이 CCTV에 담겼기 때문입니다. 대대적인 수색에도 아직 해당 물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해변까지 기계로 확인했는데 다 그게. 해경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 수색하기로 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번 살인사건 피해자 36살 강모 씨는 제주의 한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강 씨는 숨지기 전에 국제학술지에 여러 편의 논문을 올린 인재이기도 했습니다. 동료와 그를 지도했던 교수들은 재능 있는 인재가 참혹하게 숨져 시신도 못 찾는 상황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최충일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대학교 대학원 연구실. 책상 위에 동료들이 놓아둔 국화송이와 꽃다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해자인 36살 강모 씨가 얼마 전까지 생활하던 곳입니다. 함께 일하고 연구하던 대학원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성격도 엄청 좋으셨어요.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굉장히 좋아할 만한 성격이시고요. 활발하시고요. 그렇게 가셔서. 동료들은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준비하던 강 씨를 뛰어난 학생으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강 씨는 과학기술과 관련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우수 논문을 여러 편 써냈습니다. 그를 지도한 교수들도 아까운 인재를 잃었다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으로는 상당히 손색이 없는 친구였는데 당연히 한숨도 못 잘 정도로 힘들고요. 강 씨 동료와 교수들은 이 사건의 본질이 능력 있는 인재가 잔혹하게 살해돼 시신도 못 찾고 있는 것이라며 단순히 호기심으로만 접근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또 하루빨리 시신을 찾아 제대로 된 장례를 치르길 기원한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충일입니다. 100만 원짜리 신발 한 켤레를 들여오려고 대한항공 여객기와 직원을 동원했다. 대한항공 오너 일가인 이명희 씨와 딸 조연아 씨 재판에서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몰래 들여온 물건들이 거의 생활용품이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2012년 집에서 인터넷으로 해외 유명 신발을 샀습니다. 한 켤레에 100만 원짜리였다고 합니다. 배송지는 대한항공 뉴욕 지점이었습니다. 현지 직원은 이 신발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옮겼습니다. 국내에 도착하면 수화물 운영팀 직원과 비서가 챙겼습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조 전 부사장은 8,800만 원의 물품을 203번 밀수입했습니다.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 이명희 씨는 도자기와 과일 등 3,700만 원의 물품을 46번 몰래 들여왔습니다. 이스탄불 지점에서 살구를 밀반입하는 등 철마다 각국의 특산품을 숨겨 들어왔다고 합니다. 법원은 이 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모녀가 대기업 회장의 가족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기업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했습니다. 다만 밀수품 대부분이 생활용품이어서 실형을 선고하지는 않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명희 씨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열린 다른 재판에서 검찰은 벌금 3천만 원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기존 입장을 바꾸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이 오늘 대법원 최종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재판을 통해 의원직을 잃은 의원은 모두 11명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당 의원이 7명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에서 경북 성주군 의원 김모 씨에게 정치자금 2억 4,8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면서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김 씨가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하자 김 씨를 무고로 맞고소했습니다. 지난 1심과 2심은 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앞으로 5년간 선거에 나올 수도 없습니다. 한국당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저희 당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이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재판 과정 같은 데에 있어서 과연 그것이 제대로 진행되었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20대 국회 들어 지금까지 11명이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2017년 2월 김종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시작으로 한국당 의원 7명이 의원직 상실령을 받았습니다. 국민의당 3명, 민중당 1명도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현재 1심 이상 재판이 진행 중인 의원도 6명입니다. JTBC 강연입니다. 서울 성동구의 한 어린이집 입구에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3명이 다쳤습니다. 어린이집 안에 아이들이 50명 넘게 있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관악구에선 알몸으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50대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홍지용 기자입니다. 흰옷을 입은 남성이 큰 길가를 걸어갑니다. 손에는 흉기로 보이는 물체가 눈에 띕니다. 이 남성은 서울 성동구의 한 교회에 있는 어린이집 앞에서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달아났습니다. 아이에게 약을 주고 나오던 할머니가 크게 다쳤고 어린이집 교사와 교회 문화센터 직원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당시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이 50명 넘게 있었지만 바로 문을 닫아서 화를 피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 30분쯤 48살 한모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한 씨가 교회에서 일하는 형과 돈 문제로 다퉜다가 교회를 직접 찾아가 화풀이를 한 것 같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관악구에선 오늘 오전 8시 반쯤 흉기를 들고 신대방역 일대를 다니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자가 홀딱 벗고 걸어오는 거예요, 여기. 그래가지고 딱 갔는데 이 남자가 들었어요. 흉기를 휘두르지 않아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일단 정신병원에 입원시켰습니다. JTBC 홍지용입니다. 인천 일부 지역에서 벌써 보름 넘게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이는가 하면 주민들은 제수도 생수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보다 못한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이혜원 기자입니다. 학교에 가기 전 양치를 하는 초등학생 아들도 설거지하는 엄마도 수돗물이 아닌 생수를 씁니다. 물을 틀면 금세 더러워지는 필터는 6살 아이의 그림에도 담겼습니다. 조금 있다 보니까 물이 점점점 들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서웠어요. 원인도 모르고 대책도 없으니까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게 가장 불안하고 기약이 없고. 한 중학교에선 지난 월요일 학생 10여 명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학교는 결국 이번 주 단축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어저께는 검침 왔어요. 보건소 왔는데 수돗물이 이제 깨끗해지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구청 주민센터엔 깨끗한 물을 받으러 온 주민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나고 그래. 피부병도 난다고. 세수하고 밥하고 하면 하루도 안 가지. 양이 얼마 된다고. 일부 주민들은 주민센터의 물도 불안하다고 꺼립니다. 원인은 아직도 오리무중입니다. 인천시는 지난달 말 수돗물 공급 체계를 바꾸면서 내부에 가라앉은 물질이 물에 섞인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천시와 환경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반이 일주일 전부터 원인 파악에 나섰지만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직접 피해 사례를 모으거나 사비로 생수를 사서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오늘 한 온라인 카페가 진행한 지원 행사엔 200여 명이 줄을 서면서 생수 1,200세트가 순식간에 동났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말 그대로 기록적인 국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바른미래당이 이번 주말까지 국회가 문을 열지 못하면 한국당을 빼고 여야 4당으로만 국회를 소집하겠다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여당과 청와대를 거칠게 비판하고 청와대도 강하게 맞받아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청와대가 정당 해산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연이어 답한 뒤 자유한국당은 격앙됐습니다. 대통령 순방한 틈에 또 대통령의 정무수석 그리고 정무비서관이 연일 야당을 조롱하고 국회를 조롱하고 야당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도 이번엔 직접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정권은 왜 잡고 있는 것입니까? 이 정권은 피아 식별조차 못하는 정말 소아병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가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는지를 놓고도 서로 말이 달랐습니다. 노영민 실장으로부터 한 번도 전화조차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파행된 동안에 저한테 연락 한 번 제대로 했습니까? 그러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강기정 정무수석의 말을 전했습니다. 강 수석이 나경원 원내대표가 청와대는 빠지라고 언급해 더 이상 연락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는 겁니다. 청와대는 그러면서 한국당과 물밑에서 연락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을 직권남용 및 강요죄로 고소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수사를 지시한 게 위법하다는 주장입니다. JTBC 허진입니다. 이처럼 청와대와 한국당이 국회 정상화 문제를 놓고 충돌한 가운데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집중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일하는 여당을 부각해서 국회 복귀를 거부하고 있는 한국당을 압박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오늘 정부 여당이 내놓은 것은 이장과 통장의 수당을 올려준다는 것입니다. 한국당은 총선용 돈풀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선혜 기자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당정 협의에서 전국의 이장과 통장의 기본 수당을 올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월 20만 원 이내에서 30만 원 이내로 10만 원을 인상하기로 하였습니다. 한국당이 국회를 보이콧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당정 협의를 집중적으로 가동하겠다고 했습니다. 마냥 자유한국당을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당정회의를 수시로 긴밀하게 가동하고 실제 최근 당정 협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소득층 구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버스 사업장에 임금을 지원하는 정책 등이 당정 협의를 통해 발표됐습니다. 일하는 여당을 부각해 국회 복귀를 거부하는 한국당을 압박하겠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총선용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기습적으로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일부 정책은 정부 여당이 가로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공을 가로채려 하는 이런 의도가 있다고 보여질. JTBC 유선입니다. 신천 세브란스 병원에 차려진 고 이희호 여사의 빈소에는 오늘도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발인을 하는데 오전 9시 30분부터 현충원에서 사회장으로 치르고 이 자리에는 시민들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박준호 기자가 지금 빈소에 나가 있는데요. 전해주시죠. 예, 먼저 내일 오전 7시 고인이 다녔던 신촌 창천교회에서 장례 예배를 치릅니다. 이후 동교동 사제에 들렀다가 9시 반부터 국립현충원에서 1시간 반 동안 추모식을 치릅니다. 공동 장례위원장인 이낙연 국무총리와 문희상 국회의장, 여야 대표 5명도 모두 이 자리에 참석합니다. 이 자리에는 일반 시민들도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조의문도 낭독됩니다. 사회장 일정이 끝나면 고인은 현충원의 김대중 전 대통령 묘소에 함께 안장됩니다. 오늘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진선미 여가부 장관 등 정부 인사들도 모두 빈소를 찾았습니다. SK그룹 최태원 회장과 한때 동교동 사저를 경호했던 경비대원 40여 명도 함께 조문을 오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브란스 병원에서 JTBC 박준호입니다. 5년 전에 경찰이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에서 송전탑 건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거세게 진압한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경찰이 주민을 1대1로 감시하고 그 자녀를 회사에 못 다니게 하겠다면서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청장이 공식 사과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오늘 권고를 끝으로 1년 4개월 동안의 조사위 활동도 마무리 지었는데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의 소송을 취소하라는 결론 등에 대해서는 경찰이 아직도 답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조보경 기자. 경찰이 주민의 몸과 연결된 쇠사슬을 절단기로 잘라냅니다. 시위 중인 할머니들을 강제로 끌어냅니다. 누워있던 수녀를 끌어당겨 베일이 벗겨지기도 합니다.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경남 밀양과 경북 청도의 송전탑 건설 당시 과도한 공권력을 투입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할머니들이 농성하는 천막을 칼로 찢고 들어가는 등 안전을 무시하고 진압했던 겁니다. 특히 경찰 정보관들은 반대 주민들을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감시했습니다. 자녀들이 회사를 못 다니게 할 수도 있다며 협박도 했습니다. 조사위는 경찰청장이 공식 사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지난해 2월 문을 연 조사위는 이번 사건을 끝으로 활동을 마쳤습니다.
앞서 농민 백남기 씨 사망 사건과 쌍용차 파업 진압 등에 대해서도 사과를 하고 소송을 취소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검토 중이라며 이를 미루고 있습니다. JTBC 조보경입니다. 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대표팀이 사상 처음으로 대회 결승에 오르면서 이들에게 병역 특례 혜택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가수 방탄소년단에게 병역 특례를 주란 여론도 있었고 반대로 아시안게임 때는 병역 특례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죠. 상황에 따라서 여론의 흐름이 바뀌는 겁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박소연 기자 나왔습니다. 이강인 선수를 포함해서 20세 이하 대표팀이 병역 면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그럴 가능성 매우 낮습니다. 이 현행법상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두 가지뿐입니다. 올림픽에서 3위 안에 들거나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경우입니다. 네, 근데 이제 2002년 월드컵 같은 예외가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는요, 예외를 적용한 경우가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내자 정부가 월드컵 16강 이상의 성적을 거둔 사람들도 특례 대상에 포함한다는 부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박지성, 이영표 등 대표팀 선수들이 혜택을 받게 된 겁니다. 2006년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 때도 4강에 오르자 정부가 부칙을 추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예외들이 지금은 다 사라진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2008년에 바로 이 부칙들 다 폐지됐습니다. 급조된 혜택이라는 지적과 또한 비인기 종목과의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번에 어린 선수들이 이렇게 좀 드라마 같은 결과를 내놓으니까 다시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세 이하 축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니까요. 역시 그때와 같이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요. 국민 절반 이상이 운동선수 병역 특례 범위 확대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작년에는 또 여론이 달랐습니다. 축소나 폐지를 지지하는 여론이 현행 유지와 확대 여론보다 높았습니다. 이 작년 아시안게임 야구 경기에서 병역 혜택을 위한 일부 선수를 선발했다는 논란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네, 저희가 또 BTS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BTS 같은 경우는 문화예술계 인재인데 왜 운동선수만 되고 이 BTS는 안 되냐 이런 의견들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국위 선양이라는 의미도 모호해지면서 그때그때마다 다른 여론이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일단 정부는 대상 확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번 대표팀도 혜택을 보기는 힘들게 됩니다. 더 나아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 한 차례 입상만으로 주어지는 현행 병역 혜택도 없애는 방향으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 결론이 난 것은 아닙니다. 네, 박소연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잠금 장치가 허술한 낡은 소형차만 골라서 금품을 턴 20대가 구속됐습니다. 한 손으로 간단한 도구를 써서 단 1초 만에 차 문을 열었습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세워진 소형차에 한 남성이 다가갑니다. 왼손으로 전화를 하면서 뭔가를 쥔 오른손으로 1초 만에 문을 열고 차에 탑니다. 또 다른 주차장에서도 이 남성은 같은 종류의 차량 문을 손쉽게 엽니다. 팍 넣어가 따버리네. 28살 권모 씨가 쉽게 연 차량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쯤 국내에서 생산된 같은 종류의 소형차라는 겁니다. 유독 이 차종만 잠금 장치가 허술해 간단한 도구로도 문이 열린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경찰이 2달간 경남 지역에서 확인한 피해만 모두 10차례. 피해 금액은 1,400만 원이 넘습니다. 저희는 시건을 하니까 가방이나 뭐 이런 것들을 놔두고 다니는데 그 가방 안에 있던 지갑만 가져가셨더라고요. 경찰 조사 결과 권 씨는 3년 전에도 같은 차종 10여 대를 털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최근 3월에 실직을 하게 되자 다시 옛날에 알던 수법이 생각이 나가지고 이 차종의 경우 스마트키로 바뀐 최신 기종을 제외하면 현재로선 잠금 장치를 보완할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가급적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자동차 부품 바꾸실 때 정품인지 꼼꼼하게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중국에서 들여온 짝퉁 부품에다가 메이드 인 코리아를 새기고 해외로 수출까지 한 업체들이 붙잡혔습니다. 국산 정품의 절반 값에 팔렸는데 품질도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자동차 부품 업체입니다. 중국에서 들어온 건데 완제품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서 메이드 인 코리아 찍어 나가는 거 맞습니까? 예. 업체는 중국에서 들여온 부품을 국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란 가짜 원산지 표시도 새겨 넣었습니다. 업체 3곳이 2014년부터 5년 동안 판 이런 짝퉁 부품은 320억 원어치가 넘습니다. 220억 원어치는 서울 장안동 등 국내 부품 시장에 풀렸습니다. 나머지는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 수출했습니다. 국산 정품보다 약 30%에서 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산으로 둔갑한 부품은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는 방향을 조정하거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장치입니다. 안전과 직결된 핵심 부품인데 품질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부품들의 테스트 결과 정품의 절반밖에 안 되는 강도를 나타냈습니다. 관세청은 업체 3곳에 과징금 6억 3천만 원을 매기고 관계자들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을 어제 처음으로 내비쳤습니다. 그런데 이미 뚝뚝 떨어지는 금리가 있습니다. 은행들의 예금 금리인데요. 대출 금리도 같이 내렸다고는 하지만 속도가 다릅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4월 기준으로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1.99%입니다. 지난해 잠깐 2%대로 올랐다가 다시 1%대로 돌아왔습니다. 1,000만 원을 맡겨놔도 1년 이자가 채 20만 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나마 더 내리는 분위기입니다. 이달 들어 시중은행들은 정기예금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씩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경기 하강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융채 금리 자체가 좀 떨어졌잖아요. 예금금리도 좀 조정할 그런 수요가 있어서 최근 시장금리는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미국 한국중앙은행이 잇따라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내비치면서입니다. 이 때문에 대출금리가 내렸으니 예금금리도 따라 내려야 은행이 수지를 맞출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대출금리보다 예금금리 내려가는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지난 4월 기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는 1.77%포인트로 지난해 말보다 0.1%포인트 더 벌어졌습니다. 덕분에 주요 은행들이 이자로 번 돈도 6% 늘었습니다. 대출금리는 보통 시장금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하지만 예금금리 매기는 방식은 은행 영업비밀이라며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를 땐 천천히 올리고 내릴 땐 재빨리 내린다는 예금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공항이나 군부대 같은 금지구역에서 불법 드론이 한 해에 3만 대나 날아다닙니다. 폭발물이라도 달았다면 아찔하죠. 이런 불법 드론을 잡아내는 첨단 기술이 나왔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현재 김해공항 인근에 불법 드론 출현. 붉은 연기를 내뿜는 불법 드론이 금지구역에 나타나자 이상이 걸렸습니다. 서둘러 감시 드론들이 출동합니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불법 드론을 에워싸고 따라가면서 실시간 영상을 관제센터로 보냅니다. 드론에 달린 5G 스마트폰을 통해서입니다. 감시 드론이 보낸 위치 정보를 받고 군부대가 출동합니다. 전파를 엉키게 하는 장치를 써서 드론을 강제로 착륙시키자마자 폭발물 처리반이 나섭니다. 그 사이 불법 드론을 조종한 범인도 체포합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10분. 통신사와 대학교, 군이 공동으로 불법 드론 대응 시스템을 훈련해 본 겁니다. 한 해에 3만 건이 넘는 불법 드론이 금지구역을 날아다니는데도 그동안 뾰족한 드론 테러 대책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시 드론에 열 센서를 달아 산불을 감시하거나 유해 물질을 찾아낼 수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JTBC 정재우입니다. 오늘 오후 2시쯤 전남 여수의 한 야산에 경비행기가 떨어져 조종사 24살 이모 씨가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씨는 엔진이 작동하지 않자 비행기에 있는 낙하산을 펴서 큰 충격 없이 천천히 야산에 떨어졌습니다. 이 비행기는 한국교통대학 소속 훈련기로 여수공항을 출발해서 비행훈련원이 있는 무안공항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이번 주 서울 강남구의 아파트값이 지난주보다 0.02% 올랐다고 한국감정원이 밝혔습니다. 지난해 10월 셋째 주 이후 8달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겁니다. 강남구가 오른 데다 가격 변동이 크게 없는 지역이 늘면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01%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차량 호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우버 에어로 불리는 하늘을 나는 택시를 미국과 호주에서 시범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우버는 우버 차량을 호출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우버 에어를 부를 수 있다며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2023년부터 상용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텍사스 코오마 지역에 시속 96km, 높이 2km에 달하는 먼지 폭풍이 덮쳤습니다. 현지 시간 5일 관측된 장면으로 먼지 폭풍은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지만 텍사스주 기상청은 먼지 폭풍에 오염 물질이 많다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특색을 살리겠다면서 지자체들이 조형물을 설치하곤 하죠. 그런데 기대했던 것과 현실이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안 어울린다거나 좀 무서워 보인다는 반응입니다. 밀착카메라 박민규 기자입니다. 호수가 있는 한적한 공원,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여유를 즐깁니다. 10년째 운동을 하는데 이게 왜 여기에 서 있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고. 주민들이 지적하는 건 커다란 용 조형물입니다. 3억을 들여서 설치를 한 거라고. 이걸요? 너무 비싸다.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요? 용 조형물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3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어떤 의미로 만들었는지 설명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산책로가 하나뿐이라서 공원을 찾은 시민들은 이 용의 몸통 부분을 반드시 지나야 합니다. 30m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끝까지 걸어왔지만 조형물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붉은 조명이 들어옵니다. 밤에 왔을 때는 좀 섬찟하지 않느냐. 큰 의미는 모르겠고요. 호수에서 용이 승천했다든가. 김재 씨는 지역에 내려오는 쌍용 설화가 설치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설치 뒤 석 달 동안 민원이 잇따랐고 최근 주민 800여 명이 국민권익위에 청원까지 냈습니다. 혐오감이 드니 조형물을 없애거나 옮겨달란 겁니다. 결국 권익위에서도 김재 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권익위에서 공문 통보가 왔어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방안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옆에서 보면 거대한 돌덩어리처럼 보이는 이 조형물을 두고도 비슷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도로변인데요. 높이 6m, 길이 20m에 달하는 원시인 석상입니다. 철골 구조에 시멘트를 바른 구조물, 달서구가 2억 원을 넘게 들여 만든 겁니다. 선사시대 유물들이 나온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 지난해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주민 3천여 명이 철거 청원을 내는 등 반발이 컸습니다. 잘 몰라요, 사람들이. 저게 뭐야? 이게 제일 큰 반응이에요. 쓸데없는 세금 낭비를 했다는 생각. 특히 조형물 뒷면에 그린 선사시대 동물벽화는 표절 논란도 제기됐습니다. 프랑스 남서부 지역에서 발견된 고대 동굴벽화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동양인 모습이 아니잖아요. 서양인이에요. 그게 내가 알았을 때는 프랑스 벽화라고 알고 있거든요. 최근 2억 원을 들여 선사시대 토기 모형 등을 추가로 전시했지만 주민들 반응은 여전히 냉랭합니다. 여기 안에가 뭐 지성묘하고 뭐 있다고는 하시는데 되게 조그매요. 아시는 분만 아는 진짜 작은 골목 안에 조그맣게. 달서구는 장기적으로 일대를 선사유적 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산이 많이 출제했다. 관점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인 플랜은 계속 이 플랜을 만들어 갈 거거든요. 이곳은 화장실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이유는요. 이 건물 자체가 지역 특산물을 소재로 만든 조형물이기 때문인데요.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당초 매점이나 전시관으로 쓰려던 계획이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습니다. 옆쪽에는 소파만 하나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결국 이 대추 모양 화장실을 만드는 데만 7억 원이란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경북 군위군이 특산품인 대추를 홍보하려 만들었습니다. 문을 연 지 3년째지만 찾는 사람은 드뭅니다. 뭐 치적 쌓기 뭐 이래 생각하고 있죠. 시골 사람 여기 들어올 사람 어디니요? 노인복지라든가 뭐 초원에 그런 데서만 오히려 낫죠. 지자체가 건물 운영업체를 찾고 있지만 나서는 곳이 없습니다. 조형물적인 미적 그걸로 보면 일반 건축물 가치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 같고요. 이분을 홍보할 수 있는 그걸 좀 해볼까 연구 중입니다. 지역 특성을 살리겠다는 홍보 전략이 정작 지역 주민들조차 설득하지 못한다면 관광객을 끌어모으긴 더 어려울 겁니다. 주민 의견부터 듣고 전략을 짠다면 기껏 만들어 놓고 예산 낭비란 지적을 받는 일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밀착 카메라 박민규입니다.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첫 질문을 하려고 일어설 때면 카터는 움찔했고 레이건은 웅크렸고 부시는 오 노라고 말하는 것을 느꼈다. 미국 UPI 통신 기자 헬렌 토머스, 그는 50년 동안 백악관을 출입하면서 10명에 걸친 대통령에게 질문을 쏟아낸 기자였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불편한 질문들을 말이죠. 닉슨에게는 베트남전과 워터게이트를, 클린턴에겐 루윈스키 스캔들을, 부시에겐 이라크전에 대한 질문들을 집요하게 날리던 기자. 그래서 그는 당신이 사랑받고 싶다면 이 직업에 뛰어들지 말라고 기자를 희망하는 젊은이들에게 충고하기도 했습니다. 움찔하기, 웅크리기, 그리고 오, 노. 기자라면 상대방을 이렇게 만드는 질문을 한 번쯤은 날려보고 싶은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무슨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시민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무형의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기자이니 그들은 오늘도 여전히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질문은 권력이라고 했습니다. 질문은 대답을 전제로 성립하는 것이고 질문을 하면 답을 해야 하는 구조. 그러니까 질문은 곧 권력일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자격증이 필요 없는 다만 사회적 합의와 관행에 의해서 주어진 그 권력을 또한 검증하고 싶어 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제의 풍경. 법무장관은 싸늘한 정적 속에 단지 발표문을 읽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를 받을 사람도 하나 없이. 그는 답변의 의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 질문의 권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은 기자회견 참석을 거부했죠. 장관과 기자들의 기싸움 때문에 시민들 대신 질문할 권한이 사라진 시간. 어제의 장면은 아마도 민주화된 시대의 흑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9년 전 오바마는 한국 기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Obliged to take maybe one question from the Korean press. Anybody? This gentleman right here. He's... 침묵이 흘렀던 시간, 그 침묵의 시간은 주어진 권한조차 행하지 못했던 한국의 언론에 대한 비난과 비아냥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연두 기자회견 때마다 정해진 순서대로 질문하고 그것으로 그만이었던 장면들과 급기야는 그저 두 손을 모으고 있어야 했던 저 유명한 신년 기자 간담회까지 움찔, 웅크림, 그리고 오, 노. 우리 언론이 상대로부터 이런 반응을 매우 정당하게 받아낼 수 있기 위해서는 오바마의 회견에 대한 기억과 대통령 연두 회견에 대한 기억이 그만큼 옅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더욱 많은 시간과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1980년대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건져 올린 도자기들을 집에 보관해온 60대가 붙잡혔습니다. 36년 동안 집에 숨겨오다가 최근 일본에 몰래 팔려고 했다 들통났습니다. 14세기에 신안 앞바다에서 가라앉은 중국 배에서 나온 이 도자기들은 보존 상태가 완벽한 최상품이었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가정집. 장롱과 나무 상자에서 비닐과 종이로 겹겹이 싼 흰 덩어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왜 이렇게 오래 쌌어요? 뭔데 이거? 뜯는 경찰들의 손도 조심스러워집니다. 구름을 품은 용이 뛰노는 모습이 선명한 청자그릇. 푸른 꽃병엔 모란 꽃이 피어나고 어룡이 물고 있는 양옆의 동그란 손잡이도 새 것 같습니다. 몸통을 만든 후 무늬를 찍어 붙이고 유약을 발라 구운 중국 원나라 시대의 전형적인 도자기입니다. 검은 유약이 흘러내리며 만들어낸 토끼털 무늬가 선명한 찻잔은 송나라 물건입니다. 가루차에 연두빛을 돋보이게 하는 명품으로 지금도 억대가 넘는 가격에 거래됩니다. 1323년 신안 앞바다에서 배가 가라앉으며 흙 속에 묻혔던 이 도자기들은 1980년대 도굴꾼이 건져낸 걸로 추정됩니다. 대전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중국 도자기 57점을 집에 숨겨온 63세 남성 황모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황 씨가 1983년 이 유물을 손에 넣었다고 밝혔습니다. 무려 36년간 감시의 눈길이 줄기를 기다리던 황 씨는 최근 형편이 어려워지자 일부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이 중 7점을 들고 일본에 2차례 건너가기도 했습니다. 첩보를 입수한 문화재청과 경찰은 황 씨 집을 덮쳤습니다. 문화재청은 이 도자기들이 1980년대 신안에서 발굴된 해저 유물과 같은 것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그 회수된 도자기들의 양상들이 개인이 이거를 껌껌이 사모으기는 힘들어요. 황 씨는 어머니 유품으로 받았고 도굴품인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네, 이 진귀한 도자기들을 36년 동안 꽁꽁 숨겨둔 사람의 이야기는 전남 신안 앞바다 그리고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유물들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냅니다. 신비의 바닷속 원나라 무역선은 1975년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보물찾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배는 우리 수중 고고학에서 가장 중요한 발굴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권근영 기자입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대형 백자, 청자향로와 베개, 일본인들이 애지중지하던 송나라의 검은 찻잔, 저마다 다른 표정의 도자기 인형, 700년 전 중국 원나라의 대형 무역선에 실렸던 유물들입니다. 신안선이라 이름 붙인 이 배는 14세기 한중일 세 나라의 해상 교류를 보여주는 타임캡슐입니다. 1323년 여름 원나라 경원을 출발해 일본 하카타를 찍고 교토로 갈 예정이던 배는 전남 신안 중도 앞바다에서 가라앉았습니다. 보물선의 존재는 1975년 한 어부의 그물에 청자와 백자가 걸려 올라오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당시 문화재관리국은 이듬해부터 1984년까지 8년 동안 발굴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바닷속 20m에 가라앉은 난파선에선 10,000점이 넘는 청자뿐 아니라 800만 개의 동전 등 2만 점 넘는 유물이 나왔습니다. 막대한 유물의 인양 소식에 도굴꾼들이 몰려들었고 보물을 훔치다 붙잡히는 사람들의 뉴스도 이어졌습니다. 보물선과 이를 노리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작가의 상상이 더해져 만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1980년대 신안 앞바다를 흔들었던 보물찾기 소동. 36년이 지나 꽁꽁 숨겨뒀던 신안선 보물을 일본으로 반출하려던 범인이 이번에 검거됐습니다. JTBC 권근영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늘은 이 내용을 검증했습니다. 범죄 소명을 잔인하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대영 기자 나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경찰이 설명하는 게 지금 맞습니까? 네, 일단 고유정은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는 설명인데 그 설명은 맞습니다. 사이코패스 여부는 잔인함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수사기관이 쓰는 PCLR이라는 체크리스트를 보겠습니다. 대인관계, 감정, 정서, 생활양식, 반사회성으로 나눠서 모두 20개 항목을 검증합니다. 40점 만점에 25점이 넘으면 그 이상이면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그러니까 점수를 범죄자 본인이 매기는 건 아닐 테고 누가 판단을 하는 겁니까? 경찰청의 프로파일러나 아니면 법무부의 보호관찰관이 합니다. 모두 전문성이 인정이 돼서 특채된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모두 6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사이코패스의 성향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검사까지도 필요가 없다고 경찰은 결론 내렸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사이코패스가 아니다라고 결론이 났던 범죄자들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일단 연쇄살인범인 유영철, 그리고 서진환, 조두순, 강호순, 이영학은 모두 사이코패스입니다. 네. 반면에 김길태, 오원춘은 사이코패스가 아닙니다. 네. 이게 이제 사이코패스냐 아니냐 이게 관심인 이유는 처벌 수위하고 혹시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법원의 판단이기 때문에 처벌 수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이코패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감경이 되거나 가중 처벌되는 건 아닙니다. 오늘 한 언론은 사이코패스가 감경 사유라면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라면 감옥보다는 병원에 오래 있게 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심신장애로 감경하지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양형하고 관련이 없다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검사는 왜 하는 겁니까? 일단 재범의 가능성을 추정해 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범죄자의 심리와 행동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정이 사이코패스인지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더 저지른 범죄가 없는지, 사건의 실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의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키워드는 하필 지금으로 잡았습니다. 예, 무엇 때문에 하필 지금 이렇게 나왔을까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보도자료 하나를 냈는데요. 중앙당 후원회를 개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당 페이스북에도 어제부터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중앙당 후원회를 개설했으니 많이 후원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용에 보면 뭐 연간 120만 원 이하는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라고 돼 있습니다. 예. 정당 후원은 관련법 개정으로 사실 2017년부터 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국회의원 개인에게 후원은 가능하지만 정당, 중앙당에는 후원이 안 됐었는데 예. 2017년에는 가능했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가능했었는데 2002년에 이른바 차떼기 사건 때문에 없어졌다가 다시 부활한 거였습니다. 예, 예. 2017년부터 가능했는데 한국당은 이제 만들었나요? 그렇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나 정의당, 바른미래당 등 다른 당은 다 중앙당 후원회를 개설했고 실제 예. 모금도 했는데 한국당은 이제서야 만든 겁니다. 예. 사실 당시에는 탄핵 국면이어서 중앙당 후원회를 만든다고 누가 후원하겠냐 이런 그렇긴 내부 했죠. 분위기가 예. 있어서 늦게 만들었습니다. 5월 말에 문을 열고 어제 밝힌 건데요. 어제 이제 보도자료를 내면서 정가윤 후원회장은 이제 당이 제 모습을 찾아가는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응원을 하는 것 같다라는 자신감에서 라고 썼었는데요. 이런 예. 자신감의 바탕위에서 이제 후원회를 개설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지금 이렇게 제목이 붙었습니까? 시기가 좀 부적절합니다. 예. 국회가 문 닫은 지 오랜데 그렇죠. 정작 예. 중앙당이 후원 좀 해달라고 계좌를 공개한 겁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에 올라온 댓글들을 좀 보면 예. 일도 안 하고 세비 받아 먹는 것도 모자라냐. 뭐 후원을 받고 싶으면 받을 행동을 하세요. 진짜 우라통 터지는 거 참고 있다고요. 라고 있고요. 예. 또 이런 후원에서 많이 나오는 어떤 저항의 하나이기도 한데요. 1원을 후원하고 영수증 떼달라고 하면 어떻게 될라나. 뭐 이런 글들도 올라왔습니다. 영수증 값이 더 들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업무가 마비가 되기도 쉽고요. 예, 다른 예. 금액을 후원하겠다. 이런 댓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도 하필 지금 투. 또 있습니까? 예. 잡았습니다. 예. 이건 어디입니까? 이번에는 민주당인데요. 예. 민주당이 지난 5일부터 당원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당원들이 자유롭게 당원 인증을 하면 토론을 안에서 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게시판을 열었는데요. 그런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원색적으로 좀 비난하는 글들이 상당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비난하는 글들이 조회수도 좀 많았고요, 비중도 많았고요. 예. 몇 가지만 보면은 하나의 이슈가 돼 있는데요. 뭐 좀 비난하는 글도 있고 또 지지하고 칭찬하는 글이 반대 작용으로 나오기도 했고요. 예. 또 왜들 싸우냐라는 이런 양측의 논란을 공박을 그렇군요. 또 비판하는 그런 글들도 있었습니다. 예. 한 만여 건 글들이 올라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무튼 그 당내 통합을 강조하고 있던데 이재명 지사는 그렇습니다. 게시판 상황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지난 대선 경선 때 일로 사실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과 이른바 친문 지지자 사이에서는 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신문 광고를 내기도 했었고 그랬는데요. 최근 이재명 지사는 1심에서 여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받은 뒤에 당내 분열이 있으면 안 된다. 통합을 강조하기도 했고 또 오늘은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비공개로 만나기도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당내 통합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는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하필 최근에 당원 게시판이 열리고 여기에서 서로 비난하고 또 옹호하는 글들이 싸우면서 분열하는 모습이 많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하필 지금 당원 게시판이 열렸냐. 예. 당원 게시판 본래의 목적으로 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세 번째 키워드도 혹시 하필 지금입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아닌가요? 키워드는 따르릉 비껴나세요. 예. 비껴났습니다. 예. 자전거 노래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 자전거 국민동이었던 자전거 노래 한 대목인데요. 서울시가 이 노래의 힌트를 얻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서울시의 공공자전거 이름은 따릉입니다. 예. 그런데 최근에 광주광역시가 내년부터 공공자전거를 시행하면서 이름을 시민들에게 공모했는데 예. 그 이름이
탈항계로 선정이 됐습니다. 사투리를 이용했군요. 그렇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정감이 있고 좋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이 많다는데요. 제가 광주광역시에 어떤 후보들이 있었냐라고 물어보니 그중 좀 지역색을 반영한 것들은 탈항계, 타개요, 굴리쇼인데 굴리쇼잉 이렇게 해서 사투리 활용한 제안들이 많았고 소수 의견으로 타불어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대변인은 타불어는 약간 명령형이고 예. 탈항계는 청유형, 즉 권유를 나타내는 것에서 그게 타불어는 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군요. 예. 지역에서는 타불어 하면 약간 기분 나쁠 수도 있어서 탈항계가 우선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가요? 예. 혹시 다른 지역도 있습니까? 또 이렇게 각 지역의 말투를 살린 게? 대전은 2009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대전의 공공자전거 이름은 타슈입니다. 타슈 이렇게 되는 건데요. 타슈가 아니라 타슈. 타슈 이렇게 되는데요. 뒤가 좀 올라갑니다. 일찍이 공공자전거를 도입한 지역색은 일단 그냥 이렇게 글자로 보면 사실 맛이 안 나고 이렇게 뭡니까? 이거 살려야 되는데 억양이 조금 있습니다. 그건 못하는 모양이군요. 타슈 해서 뒤가 좀 끌어져야 충청도 사투리에 비슷하긴 합니다. 뉘앙스가 살아납니다. 지역색을 반영한 건 일단 요 정도고요. 좀 일찌감치 했던 창원 같은 경우는 누비자라는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부산에 혹시 공공자전거 이름은 뭔가 해서 제가 알아봤는데요. 2015년에 일단 해운대에 좀 운영을 했었는데 고지대가 많아서 이용률이 저조해서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때는 별다른 이름이 지역색을 반영한 이름이 없었고 해운대 일부에서는 유바이크라는 이름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혹시 그래서 부산에 만약에 사투리를 적용해서 공공자전거가 나중에 생긴다면 어떨까라고 제가 부산 출신 몇 사람들에게 물어봤는데 압도적인 의견은 타라였습니다. 타라? 그냥 타라라고 하면 억양이 잘 안 사는데 물론 타라 이렇게 해서 네가 타라 뭐 이런 식으로 타라나 또는 탔나 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산 출신 국어학 석사한테 제가 자문을 들었습니다. 그럼 또 국어학 석사까지는 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알았습니다. 아무래도 뭔가 끝났습니까?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5에서 30mm의 비가 오고 내륙 일부 지역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 대구 27도, 광주 26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낮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일 거란 예보입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It's been a long time since I walked through this old town. Oh, how the memories start to flow. And there's the old movie house, they finally closed it down. You could find me there every Friday night